RT가 엄청 나네요. 좀 빨리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이틀에서. 이런 걸 몰랐네. 아, 맞아요. 제가 이게 생방송인지 몰라서. 녹화 같은 거는 어차피. 아, 맞다.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토크 콘서트로 생중계를 보내드리고 나서 전 판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정당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예, 위원장이라고 호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사법특위위원장. 예. 사법특위위원장. 예. 그러면은 서규 위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서기호 판사님, 그러니까 서기호 전 판사님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서 위원장님이, 네, 서 전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법개혁이 뭔가요? 예. 제가 이제 결국 사법개혁이 저의 이제 전공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라고 호칭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예. 사법개혁에 제가 추구하는 사법개혁은 그냥 적당히 하는 사법개혁이 아니고 좀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 대법원장의 그 지시사항을 예,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리고 정책 위반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굉장히 큰 게 비대한 게 있고요. 거기에 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신데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이 그 행정처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어 왔던 것인데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어떤 검찰이 우리나라는 막강하잖아요. 거기 막강한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도 굉장히 막강한 조직을 갖추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개별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근무평정을 매개로 해가지고 근무평정 때문에 법원장의 어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경쟁, 성적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내몰리게 되면서 재판을 독립해서 국민들에게 맞게, 국민들의 각 개별 사건에 맞춰서 맞춤형 재판을 못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재판을 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러진 화살 영화 350만 돌파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이고요. 국민들 77%가 재판을 불신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 재임용 탈락을 시키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입당을 하셨어요. 통합진보당에 예. 입당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입당한 것을 두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희 대표님이 사법연수원 동기시죠? 예. 예, 제안하고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입당하신 것 같은데. 며칠 좀 더 되고요. 사실 네. 그 전부터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고민을 좀 하다가 제 아는 분들과 많이 상의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정희 대표님은 이제 대학 선후배 관계이긴 한데 연수원에 이제 1년 먼저 들어가셨고요. 예. 수료를 같이 했습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예, 그런데 입당하게 된 배경은 제 문제가 워낙 대법원과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려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법원장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그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시민운동 차원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국회 입법 활동들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비례대표 부분은 이제 당시에 박원석 씨가 이미 2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오신 분이 계셨고, 또 시민사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니까
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 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정당 활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는 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 지도부에 일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그다음에 비례도 14번을 제안을 하셔서 제가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입당하고 나셔서 유시민 대표님 만나보셨나요? 예, 월요일 날 저녁 밤에 대표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유시민, 심상정 대표님도 같이 이재명 대표님하고 세 분이서 그리고 민노총의 대표로 오신 분과 같이 논의를 좀 그때 만났고요. 그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오해 같은 것도 좀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해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서기호 판사님의, 그러니까 서 위원장님을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유시민 공동 대표님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영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기셨어요. 혹시 입당 전에 그거 보셨나요? 예, 그 트윗을 봤기 때문에 저도 제가 비례투 입번이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고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이제 박은정 검사님 사건을 계기로 그날 입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대표님이 했던 그 트윗의 그 취지는 저를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제 판사로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게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이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보당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혹시 되게 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당원들 중에서도 좀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만났을 때는 유시민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어떤 문제제기 하신 건 없고요. 예. 제가 이제 일종의 배그정보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라든가 어떤 이견 같은 거는 다 해소가 된 셈입니다. 저희 트위터로 질문 들어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통합당도 이번 총선의 선거 이슈로 사법개혁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통합당과 뭔가 차별화되는 통합진보당만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예, 일단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좀 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원 개혁 쪽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아마 이 법원 개혁 부분은 실제 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 특히 그 법원 내부의 문제를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기도 해왔던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사실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신대법관 사태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개선점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법개혁 중에서도 법원개혁에 관해서 굉장한 좀 그 논란의 핵심이 있었다고 할까요? 제가 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법원개혁이나 검찰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전체 사법개혁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한 당이 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도적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연구 논의를 하면서도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민주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민주통합당에는 그 같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신 백혜련 전 검사님이 네. 지금 입당을 하셨는데 자주 연락하시나요? 가끔씩 연락은 하는데요. 워낙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지구당에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바쁘신 것 같고 그런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백혜련 검사님이 저기 선거운동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네. 트위터 상에서 가끔씩 여기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네. 멘션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서로 지지 격려하고 네. 예, 그래왔고요. 백혜련 검사님을 어떤 상징적이죠. 어떻게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에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입당하셨는데 네. 그분들과 함께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사법개혁 이루는데 좀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 백혜련 검사님하고 트위터로도 뭐 주고 받으시고 실제로 뭐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시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두 분의 행보가 참 비슷하다는 거죠. 백혜련 검사님은 정치 검찰이라고 이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검사복을 벗고 나와서 어쨌든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고 서기호 위원장님께서는 각하빅엿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뭐 이건 인용이었죠 사실. 예. 네, 그거를 올리고 나서 이제 재임용에 탈락하고 이후에 저희 통합진보당에 입당을 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행보로 가지 않느냐, 정권을 비판하고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스스로 옷을 벗은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옷을 벗기면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강제퇴직을 당했는데 제가 재임용이 탈락되게 된 거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각하빅엿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그거는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스스로 그 각하빅엿 글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듯이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재임용 탈락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그 근무 성적으로만 가지고 심사를 했고 그 근무 성적은 또 10년 동안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가 5개나 나왔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각하빅엿 글이라는 이런 행동이 정치로 입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판사를 저는 계속 할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강제로 갑자기 퇴직당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법원을 떠나서 나와서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백혜련 검사님은 이제 민주통합당에 가입을 했는데 저는 통합진보당 선택을 했습니다. 적어도 저의 견해는 제 생각은 이 사법개혁의 문제 이 부분을 정말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그러한 그 진정성이 담보되고 또 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은 결국 서민을 위한 정치, 뭐 노동자와 농민이 잘 사는 정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정당이기도 해요. 그리고 서기호 판사님은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그 분야 중에 물론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념과 맞아 떨어졌나요? 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정당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고 무권 유죄 뭐 유권 무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때 조금 더 불리한 처분을 받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좀 가벼운 처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은 굉장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뭐 굉장히 쉽게 풀려나고 집행유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 사이에서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같이 이 정당하게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 야간 집회,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야간 집회가 금지됐다고 하는 그 형식적 법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박정 판사님이 위헌법률 심판 채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판 개입이 이루어지고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고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과 사법개혁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월요일 날 MBC, KBS, YTN 노조 파업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지 발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면 대체로 불법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런 딱지를 많이 붙이고 검찰에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헌법상의 기본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좀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국가 안전보장, 뭐 공공질서 유지,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는데 그 제한 사유를 좀 너무 강조한 법률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바꾸려면 결국은 이 재판상 독립이 이루어져서 판사들이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사들이 정말 소신 있게 각 사안별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합리적인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소수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 재판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들을 배려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국민법관이라고 불리셨죠. 입당하기 전에. 네. 그죠? 그리고 국민법복을 입으셨어요. 네. 예, 기억이 나는데 입으시던 날,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인지 현인섭 서울대 교수님 아시나요, 혹시? 그분이 뭐 트위터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랬는데 입당하는 건 국민들의 그 지지를 전부 돌리는 것 아니냐, 결국은. 예,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건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은 국민법관이다. 제가 그때 토크 콘서트에 갔었는데 그때 오신 같이 일하신 직원분도 빨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복직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당에 입당하신 것,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뜻인가, 국민을 배신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 문제를 비롯해서 사법개혁의 문제는 결코 정당 활동, 그러니까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법개혁과 법원 검찰의 구조는 지금 소위 정치 권력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곳이고요. 이거는 어떤 시민운동이나 이런 활동으로도 물론 조금씩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 점이 좀 양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관련해서 한마디로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순수한 마음은 유지해야 되지만 순수하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당 활동,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혼탁해져 있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치가 너무 어떤 자기 자리 보전이나 기득권 지키기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선한 게 좀 떨어지고 부족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 그러면 거기는 좀 순수하지 못한 곳이다. 진흙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러한 혼탁하고 진흙탕으로 여겨지는 그 정치권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진흙탕이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비판만 하시면서 정작 정말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치에 참여는 안 하시거든요. 가면은 물든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안 하시는데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이 이제 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굉장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처음에 정치로 입문하시면서는 다양한 포부들을 밝히시면서 서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 등등의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가서는 똑같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평가 받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입당 기자회견을 할 때 분명히 기자회견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탕 발림 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맨 기자회견 밑에다가 썼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신대북한 사태 때 했던 행동, 그리고, 제2명 탈락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 6번 탈락 이후에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비례대표 14번을 수락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14번을 수락한 것을 두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혹시 지금은 사실 성급하니 4년 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4년 후에 그렇게 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까지 기다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회의원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진흙탕인 정치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니까 자꾸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저는 강조하듯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목표와 수단을 이제 저는 항상 혼동하지 않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저의 애초 목표는 분명히 사법개혁이고 그 사법개혁이 저를 위한 또는 기득권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사법개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제가 잃지 않는다면 그런 수단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 같은 것은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이라는 게 의지를 밝히셨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 내부에 있는 양심있고 합리적인 판사님들과 같이 이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제가 비록 법원에서 떠나왔지만 그렇게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사님들과 저는 많이 친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의 개혁은 법원 내부의 힘만으로는 또 분명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밖에서 이렇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배경도 바로 그런 건데요. 제가 혹시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계속 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 통합진보당의 정책위원회와 연계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입법 활동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소속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입법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이슈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성들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당의 정책으로 이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곳이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아닌 분들이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분들의 그 의견들과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인 힘도 분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백혜련 검사님도 비슷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쪽에 조금 치우쳐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사법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부에도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법부로 돌아가서 그 내부의 구심점을 담당하고 외부에서는 지금의 이제 서 위원장님과 함께 사법개혁을 꿈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법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1심 판사나 법원 내부의 재판을 통해서 뒤집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즉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각급 법원장에게 근무 평정을 매개로 판사들을 지휘,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 판사들이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개혁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판사가 그 안에서 하면 되지 않냐 하고 하는데요. 판사들이 법원 내부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판사회의가 진행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요. 각급 판사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들이 과연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를 제대로 수렴해가지고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런 의지가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이라면 저를 탈락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 제도 개선의 문제는요, 평판사들 스스로도 판사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는 겨우 이야기할 수 있을 뿐, 그 정도로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고요. 판사들 개개인이 어떤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찍히는 걸 각오하고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 정도로 굉장히 법원 내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검사님이나 박은영 검사님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법원이나 검찰 내부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표현의 자유도 위축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원이나 검찰의 상층 지도부가 과연 그런 평검사, 평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약하다.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 하에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지금 권재진 법무장관인가요? 이런 분들은 다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트위터에서도 사실 후회하지 않으시냐는 질문들이 간혹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재임용 탈락 시기부터 재임용에 탈락하고 또 퇴임하시는 시기까지 굉장히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판단한 것을 뒤집을
정도가 되는 우리의 사법부라면 물론 탈락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걸 자꾸 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역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워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혹은 대법원을 상대로 그 크게는 사법부를 상대로. 근데 너무 빠르게 입당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을 맥을 빠지게 만든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아, 예. 그 부분에서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당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위원장 허수아비로 내세운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당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바탕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입당하신 계기가 박은정 검사 사태를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심정이 드셨다고 하는데 두 분이 뭐 사법연수원 동기신데다가 뭐 같은 반? 뭐 7반이었나요? 아무튼 같은 반이시라고 들었어요. 혹시 사건 난 다음에 통화해 보셨나요?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끊어져 있더라고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아예 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은정 검사님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연락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셨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서 어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언론에서 집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연락도 오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님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근데 그때도 재판에 개입했던 사람은 여전히 대법관에 남아있고 그 당시에 그 문제가 그 재판 개입으로 해서 약간의 피해를 결국 당하신 박재영 판사님은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하고 나서도 한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힘들어하셨습니다. 박은정 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소청탁을 한 사람은 한 판사는 여전히 지금도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청탁을 했다고 양심적으로 제보를 하신 이 박은정 검사님은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찍혀서 강제 퇴직까지 당했습니다. 자, 이런 형상들은 소위 법원 검찰과 상층부 조직, 그 다음에 청와대, 또는 그리고 그런 각종 권력형 기관, 그리고 보수 언론 간에 굉장한 우리가 모르는 기득권 복합체, 일종의 기득권 복합체 간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사실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게 처신해야 되고 그 영리하게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영리하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 기관이 될 수 있지. 물론 이제 자기가 제대로 못하면 그 기존 정당의 정치권이 휘둘릴 수는 있죠. 하지만 자기가 제대로 하면 그러한 그 기존의 그 기성정당의 모습을 오히려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굉장히 위계질서가 강한 곳이죠. 네. 폐쇄적인 집단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판사 생활 하셨잖아요. 판사 생활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판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건다. 나의 와이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건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2005년도 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집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재판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 듣고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하자.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해서 그냥 웬만하면 발부해주는 그런 관행을 벗어나자.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판사들과 검사 사이가 조금씩 많이 그 제자리를 잡아왔다고나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판사와 검사 사이가 사법시험을 같이 합격한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그러한 같은 법조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뭐 선후배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뭐 그렇게 전화로 청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많다고는 제가 많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기소청탁 사건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김재호 판사의 지위가 바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기수로서 8년 선배라는 점. 그 다음에 같은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 서부지법 판사 검사 사이였다는 점. 이 점 때문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소청탁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단순히 아는 사람 그냥 그런 집이가 아니었다면 그런 집이가 아니었고 그냥 내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좀 뭐 기소를 해달라. 이런 청탁이라면 이런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약간의 하나의 권력형 청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판사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같은 관할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뭐 민사 사건이야 어차피 개인과 개인 간의 재판이니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하다고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개인과 그러니까 변호사와 검사 이렇게가 이제 붙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뭐 혹은 피고인이 그대로 있든 검사든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 청탁을 무시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만약에 계속 박은정 검사가 이거를 기소해야 되는 검사로 남아 있었을 때 후에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실제로? 불편한 관계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압력이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법조계라는 것은 좁은 동네고요. 그래서 판사와 검사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연수원 동기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 걸 안 받아주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박은정 검사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후임 출산휴가 간 사이에 후임인 최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탁 받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판사와 검사 사이의 그런 밀접한 관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이 어떻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느냐. 그 연수원 그 동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같은 관할구역에서 이제 검사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눠지는데요. 수사만 하는 검사가 있고 그 수사된 내용에서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검사를 하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 자연스럽게 판사들과 이제 친분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아주 친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알았던 사이로 인해서 이렇게 전화가 올 수도 있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박은정 검사님이 어쨌든 지금 잠깐 이제 뭐 휴가를 떠나셨지만 일부에서 뭐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양심 선언을 당한 거다 이거는. 뭐
뭐 나는 꼼수다 팀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어쨌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박은정 검사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이름이 거론됐고 내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뭐 이게 박은정 검사님이 원했던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박은정 검사가 그 대검 공안부에 사실을 알려서 주진우 기자의 구속을 막았다고 하는 게 이제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이 팩트인데 그 뒤에 과연 박은정 검사에게 어떠한 압력이 들어왔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 뒤에 박은정 검사에게 회유하는 그런 연락이나 전화 그런 것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추측입니다. 소설입니다. 하지만 자 보십시오. 그러한 그게 사실이라면 박은정 검사가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렸을 때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 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이제 검찰 상층부에서도 볼 때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됩니다. 기소청탁이 사실인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검찰도 망신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상층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회유 또는 어떤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박은정 검사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하지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검수팀에서 그걸 하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인 부인인 국회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청탁을 했고 그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는 내용의 그 폭로성 기사가 이제 낙검수팀에서 나오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또 고소를 다시 또 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중에 허위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고죄가 오히려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지 박은정 검사가 뭐 양심선언을 당했느냐 양심선언을 스스로 했느냐 이거는 사건 본질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폐쇄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박은정 검사의 사례가 지금 또 마침 백혜령 검사님도 나와 계시고, 이제 뭐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판사님도 나오시고 하는 데에서 딱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사님이 하시는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뭐 이것도 사법개혁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백혜령 검사님한테 제가 트위터 문자로 이렇게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백 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백희련 변호사님이 굉장히 바쁘셔요. 네, 바쁘시죠. 총선 때문에 좀 바쁘시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권력형 기관, 법원, 검찰 같은 그런 권력형 기관에 있는 내부자들이 마음 편하게 어떤 권한 남용이나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이 있었을 때 마음 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양심에 따라 제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제보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좀 확신할 수 있는 그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익신고에 관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이런 제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익신고만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패방지법인가 뭐 그런 법률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 내부자에 의한 양심상의 제보 이 부분에 네네. 대한 특칙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당장 어떤 연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을 조금 넘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일부에서는 기대했던 국민 법관으로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실망일 수도 있고 더 큰 역할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더욱더 기대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약속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예, 국민법관이라는 호칭은 그 사법부의 법관이 아닌 국민의 법관, 국민의 편에 서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법관의 호칭은 사법부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 아닌 거죠, 결국은. 그건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요.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법원의 내부로 돌아가면 어떤 더 좋은, 더 잘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장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은 더더욱 막강하죠. 검찰총장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판사 검사들이 이렇게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을 정도 양심에 따른 제보를 했다가 오히려 사직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그 법원 내부의 사법부의 판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국민의 판사로서 법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존의 정치권의 논리에 좀 말려 들어갈까 봐 걱정이 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법부 내부적으로 가장 사법부 내부를 잘 알고 있는 분인 만큼 이후에 사법개혁 활동을 펼치시는 모습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